마운자로, 위고비, 싹센더펜 같은 이 맞는 주사 제제들은 한 달만 써서 반응을 보는 그런 비만 치료제가 아니에요. 예전에 이런 약들이 나오기 전에는 식욕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향정신성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성도 생기고 부작용도 생기고 끊었을 때 요요도 많이 오기 때문에 보통 이런 향정신성 식욕 조절제들은 4주에서 6주, 길게는 뭐 8주 이렇게 환자 의논을 하면서 썼어야 하는 약들이었어요. 근데 맞는 주사 제제든 사실 식욕 조절제의 효과라기보다는 당을 관리해서 체지방이 훨씬 더 잘 분해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포커스가 된 기존의 약들이거든요. 물론 식욕을 조절하는 역할도 좀 하죠. 얘가 수용체가 뇌에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은 체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요. 보통 3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2달에서 3달 정도는 지나야 내가 당분을 해당하는 그런 능력이 조금 예전보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내가 예전에는 탄수화물 먹으면 전부 죄다 체지방으로 다 저장하는 그런 몸의 상태를 마운자로나 위고비가 조금은 탄수화물을 같은 양을 먹어도 체지방을 조금 덜 늘게 하는 그런 기전이기 때문에 이게 한 달 만에 되면 누구나 다 하고 살이 또 안 찌겠죠.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인 마운자로는 정말 운동, 식단과 함께 하나의 카테고리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조금 더 내 해당 과정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마운자로다. 모든 의약품들은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초반 부작용이 위장운동 불편감을 일으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약이 우리 몸에 노출됐을 때 위장운동 능력을 떨어뜨려요. 근데 시간이 가면 이건 이제 조금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위장운동 능력이 지금 어떤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맞으실 때도 2.5로 시작해서 안전하게 레벨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사 간격은 저는 환자마다 좀 차이를 두면서 처방하고 있어요. 물론 가장 기본값은 7일 만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2.5도 7일 간격, 5.0도 7일 간격이지만 사람마다 이 내 몸의 환경이 다 다르고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약을 맞아도 그 효과가 조금 차이가 나요. 이걸 약동학, 양력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 진료를 하면서 이분은 2.5를 일주일 간격으로 맞아서는 2.5를 너무 오래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5일이나 4일 간격으로 2.5를 당겨서 조금 더 빨리 2.5의 농도가 올라가서 환자의 몸에서 체지방이 분해될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할 수 있도록 빨리 도와주고 5.0으로 올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5.0을 쓰다가 위장 불편감이 생겨서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 뭔가 무력감이나 피로함이 생긴다 이러면은 그 시간 동안에는 일주일 간격이 아니라 10일 간격으로 좀 늘려서 부작용을 조금 더 낮추고 그리고 체크업을 하는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로 간다 이럴 때 사실 사람마다 이건 다르거든요. 내가 2.4니까 마치 기계처럼 이건 제일 높은 농도를 써야 되고 위고비 가장 낮은 걸 썼으니까 마운자로는 가장 낮은 걸로 시작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위고비 2.4나 뭐 위고비 1.7을 맞고 온 제 환자의 제가 딱 모니터링 했을 때 그 상태에 따라서 마운자로를 선택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 위고비를 1.7 쓰고 있는데 체지방을 낮춰야 하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아요. 2.5를 짧은 기간 동안 써서 부작용을 한번 체크업한 다음에 바로 5.0으로 올려서 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음 단계나 다음 번을 넘어가는 선택은 이전에 썼던 약제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체지방량이나 부종, 근육량을 보고 선택하고 처방하는 게 맞습니다. 위고비 쓰다가 마운자로를 옮겨갈 때는 그냥 똑같은 간격으로 그 다음 주 7일차 때 마운자로를 맞으면 됩니다. 용량을 올릴지 말지에 대한 결정은 체지방률이에요. 그래서 6kg가 빠졌는데 아직도 체지방률이 높다 이러면 빨리 용량을 올려야겠죠. 왜냐하면 그 6kg가 대부분은 초기에 식욕 조절이 되면서 붓기가 빠진 게 초반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체지방이 분해되는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체지방이 빠지기 때문에 6kg 빠진 거가 체지방이 거의 빠지지 않고 부종만 빠졌다 하면 빨리 올리는 게 낫고, 체지방이 많이 빠졌다 하면 그 용량이 딱 체지방이 분해되는 환경이 잘 맞는 용량이니까 그 용량을 그대로 최대한 유지하시면 훨씬 더 부작용이 적겠죠.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당뇨, 삼고라 그러죠.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를 높이는 질병들입니다. 이 질병들은 맞아도 될까요가 아니라 사실은 큰 부작용만 없으면 맞으면서 식단과 운동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마운자로가 하는 일이 딱 고혈압을 해결해주고 고지혈증 해결해주고 살을 빼주고 이런 역할이 아니라 똑같은 운동과 똑같은 식단을 하는데 화학적으로 마운자로가 밑에서 좀 더 효과를 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더군다나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빨리 체지방을 빼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유리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제 환자분들 중에서 대학병원에서 혈압당뇨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과체중이셨던 분이 있었는데 2, 3개월 정도 저하고 마흔자루로 체지방 관리하고 식단 운동 관리 하시면서 당뇨약은 이제 교수님께서 끊어도 괜찮겠다라는 답변을 받고 되게 기뻐하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관리를 하면 조절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쓰시면 좋고, 신장병, 콩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식단과 운동 외에 다른 약제를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신장은 어떤 이유로든 망가지면 다시 회복될 수가 없어요. 간은 그래도 재생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번 망가져도 좀 시간이 지나거나 항산화제를 쓰거나 케어하면 간세포는 금방 회복을 하는데, 콩팥은 세포의 회복력이 굉장히 딸려서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서 신장이 안 좋다는 진단을 이미 받으셨거나 신장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분들 사실은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췌장염이 있어서 마운자루를 맞아도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췌장염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급성 췌장염과 만성 췌장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굉장히 그 빈도가 높지 않아요. 제가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나 개인 병원에서 한 8년차 이렇게 진료를 하면서도 췌장염을 진단받아서 오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거든요. 사실 내가 느끼는 증상이 췌장염이라고 딱 진단하기는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어렵고, 보통의 췌장염의 진단은 배가 아프고 다른 곳이 안 좋았는데 CT를 찍었거나 했을 때 만성 췌장염이 생겨 있거나, 또는 흡연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 중에서 급성 췌장염이 생기는 경우가 극히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췌장염 무서워서 고도 비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에 걸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 있지만 내가 예전에 만성 췌장염을 앓았다거나 지금 당장 급성 췌장염을 치료받은 경우가 아니라 한다면은 사실 마운자루를 빨리 써서 체지방을 낮추고 운동과 유지를 하시는 게 비만인 환자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건강에 유리해요. 단, 내 주치의가 잘 판단해서 처방을 해야겠죠. 지금 정형외과에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고 있다거나 또는 내가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서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는 경우에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다 보니까 먹는 것과 상관없이 자꾸 살이 찌고 뱃살이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으면 어쨌든 인슐린 저항성은 나빠집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쓰면 인슐린 저항성은 나빠집니다. 당의 관리 능력 자체가 교란이 생겨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쓰면 먹는 것보다도 훨씬 지방을 많이 찌게 하거든요. 그렇지만 스테로이드를 끊을 수가 없죠. 왜냐면 내가 그 약으로 질병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땐 다이어트는 필수인데,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지금 장기로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차라리 마운자루를 조금이라도 써서 빨리 체지방을 낮추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스테로이드를 쓰는 그 환경 상태에서는 아무리 운동과 식단을 해도 체지방이 분해된 환경을 만드는 게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스테로이드를 쓰는 기간 동안 내가 좀 체지방이 너무 많이 나가서 혈압이나 당뇨의 위험도가 더 올라가고 있다 하면은, 그럴 때는 마운자루를 사용해서 체지방을 낮추는 게 기전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임신과 출산과 수유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마운자루가 연구를 할 수 없었겠죠? 어떻게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게 임신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운자루를 계속 언제까지 썼더니 이 아이가 기형아가 됐더라, 유산이 됐더라, 이런 연구가 정확히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모든 의사들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임신은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쵸? 하늘에서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임신 준비하는 기간 동안 내 체중이 굉장히 많이 나간다 그러면은 일단은 내 건강부터 지키는 게 1번이에요.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또 임신이 잘 되기도 하거든요. 항상 아이는 건강한 몸에서 천사처럼 내려오지 안 건강한 몸에 천사처럼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더 안심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항암제도 임신을 확인하면 임신 때부터 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전부터 끊어야지만 된다는 약들의 제재가 굉장히 한정돼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꼭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원인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이 나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체중이 많이 나가는 고도비만 젊은 친구들이 산부인과에 방문하고 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받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나빠져서 생기는 체지방의 증가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고 그로 인한 생리불순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인슐린 저항성을 최대한 낮추는 치료를 해야겠죠? 약제 없이 가장 좋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방법은, 첫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급격히 아주 장기적으로 절제하면 인슐린 저항성은 좋아집니다. 근육량을 늘리면 인슐린 예민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또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됩니다. 왜 식단과 운동이냐면 결국 궁극적인 해결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려고 하는 게 다이어트의 최종적인 목표고 건강의 최종적인 목표인 거예요. 근데 이 인슐린 저항성은 나이가 가면 갈수록 자꾸 올라가니까, 그래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는 친구들은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 하나를 포커스로 보지 말고 내 체중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나빠져서 다낭성 난소증후군도 생겼고 체지방도 늘었구나. 그러면 마운자루를 활용해서 훨씬 더 좀 효과적으로 체지방을 분해되는 환경을 만드는 게 다이어트나 또는 생리불순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리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생리주기가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매월 왔다 갔다 하죠. 에스트로겐이 인슐린 저항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땡큐스러운 약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살이 빠졌다 줄었다 먹는 것과 상관없이 자꾸 이런 반복이 일으켜집니다. 근데 남자들은 테스토스테론이 늘 유지되어 있으니까 남자분들은 한 번 빼면 요요가 좀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여자는 안타깝게도 생리 전에는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로토닌도 떨어지면서 식욕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식욕 조절제를 그 기간 동안에만 쓰면서 마운자로는 그대로 이어가시는 게 좋고, 또는 식욕 조절제를 굳이 쓸 필요가 없을 정도라면 생리 전 때에는 한 간격을 5일 간격으로 조금 당겨서 농도를 올려본다거나, 예를 들어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는 뭐 7일 간격 맞았는데 마지막 주가 이제 생리 전주다. 그러면은 미리 당겨가지고 한 3, 4일 후에 맞아버리면 그 주가 조금은 그래도 먹는 거에 비해서 체지방이 들리겠죠? 폐경인 경우에는 그 기전 자체가 무조건 마운자로나 위고비와 같은 맞는 주사제제들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대한 저항 능력이 나빠지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은 노화예요. 47세, 52세로 넘어가면서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항하는 기간에는 에스트로겐이 하고 있었던 역할들이 싹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이 하는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가 식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사과를 먹어도 5년 전에는 요만큼 살이 쪘는데 지금은 이만큼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당을 에너지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자꾸 나이가 들면 낮아지는 거예요. 호르몬이 떨어지고 나서는 그걸 해줄 수 있는 직원이 없으니까 이제 먹는 족족 배가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폐경 이후에는 마운자로를 맞아도 될까요? 라기보다는 저는 굉장히 좋은 제재라고 생각합니다. 에스트로겐이 떨어진 이후에 체중 관리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특별한 부작용이 있지 않는 이상 마운자로를 운동과 식단과 함께 좀 경비하시면 훨씬 더 좀 수월하게 살을 빼고 건강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한약이나 다이어트 보조제들 같은 걸 먹고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가 저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도 많으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보조제들이나 한약은 될 수 있으면 저하고 치료하는 동안에는 좀 끊고 마운자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마운자로만 사용하고 시기를 해야 이게 마운자로의 효과인지 또는 다른 거의 효과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처음 쓸 때에는 저는 다 끊고 마운자로만 우선 쓰고, 그러고 체지방이 좀 많이 빠지고 마운자로를 좀 봐도 되겠다 싶은 체지방률까지 내려오면 그 적당한 보조제들과 일단 식단 교육을 해서 마운자로를 끊을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 면역이 지금 독감 바이러스랑 싸우기에도 죽겠는데 거기에 새로운 마운자로가 들어가서 위장 운동 능력을 떨어뜨리면 장에서 면역세포가 잘 만들어지지 않게 되니까 가뜩이나 독감에 걸려서 면역세포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마운자로가 들어오면은 면역세포가 일을 더 못하게 하니까 독감에 걸린 기간에 내가 맞아야 되는 시기라면 맞지 말고 다 회복하시고 그 다음번 마운자로를 빨리 이어서 맞는 게 좋죠. 왜냐면 마운자로는 어쨌든 계속 연속해서 농도가 올라가야만 효과가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맞았는데 다음 주에 또 안 맞게 되면 이렇게 다시 떨어지니까 농도가, 그럼 또 더 기간이 길어져야 되잖아요. 네, 저의 환자분들 중에 마운자로 맞고 두드러기, 비염, 알러지, 뭐 건선, 피부 질환들이 나타나시는 분이 한 3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흔한 부작용이기는 한데 마운자로의 기전이 결국은 장에 있는 수용체를 건드려서 위장 운동 능력을 좀 초반에는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장은 굉장히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장의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 거기 안은 더 더럽겠죠. 우리가 고인물이 더럽다고 생각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더러워지면 우리 장 안에서는
경우에는 알러지나 면역 반응들의 불균형이 생겨요. 그러니까 면역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마운자루를 맞고 나면은 장에서 히스타민 분비가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정 질환이 마운자루를 맞기 전에는 물 밑에 내가 이런 알러지가 나에게 있었다는 걸 알지 못했고 내 장이 이렇게 나쁘다는 걸 알지 못했다가 마운자루를 맞았더니 그 증상들이 물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 내가 장의 환경이 되게 안 좋았구나를 깨닫고, 마운자루는 일단 일정 기간 유지하면서 심하지 않는다면 장내세균 치료를 노르믹스로 하고, 그리고 유산균도 좀 열심히 드시고, 당장의 가려움증이나 불편감은 증상치료제, 항히스타민 제제를 쓰면서 관리를 해야겠죠. 저는 사실 마운자루를 쓸 때 위장 불편감, 장 환경이 안 좋고 소화 안 되고 이런 환자들이 거의 50% 이상이 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특정 약을 썼을 때 내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나는 왜 이 약에 부작용이 생겨서 이러나 생각하지 말고, 아, 이참에 내가 이런 몸에 안 좋은 신호를 발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주치하고 부작용을 컨트롤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사실 마운자루 2.5 맞을 때는 몰랐는데 한 5.0으로 올리고부터 굉장히 피곤하고 졸리고 나른하다는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저도 이번에 두 번째 5.0을 맞고 났더니 굉장히 좀 졸리고 피곤한 증상이 꽤 있었어요. 살은 좀 더 많이 빠지지만 확실히 부작용도 높아지는구나 생각은 듭니다. 이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먹는 양이 줄어서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기전 자체가 아무래도 위장 운동 능력을 떨어뜨리니까 위장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질병의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다이나믹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안 좋은 장기로 혈류가 훨씬 더 몰려가게 우리 몸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피곤하거나 졸리거나 느낄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항상 놓치는 본질이에요. 물, 근육 운동, 그다음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잠 잘 자고. 12시 이후에 댓글 쓰시는 분들은 이제 답 안 드릴 거예요. 자야 돼요. 그 시간에 깨 있으면서 살 어떻게 빼냐고 물어보는 거 이제 안 돼요. 그냥 우리 구독자는 무조건 10시, 11시면 넷내 하고, 아침에 딱 기상하고 물 한 잔 마시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제외한 아침 먹고, 이번 주에 맞아야 되는 단계면 마운자루 맞고, 그리고 아침에 나가서 운동하고, 그리고 하루 생활을 보내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 근육 운동 좀 하고 스트레칭하고 명상하고 10시 되면 넷내 하는 걸로, 구독자분들은 그렇게만 해도 제가 없어도 됩니다.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하는 탈모 얘기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마운자루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마운자루가 속상할 것 같아요. 비만 치료를 하면 탈모가 생겨요. 이게 왜 그러냐면 털의 재생 능력은 굉장히 몸의 환경에 민감해요. 왜 몸의 영양 성분도 충분하고 컨디션도 괜찮고 숙면을 취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돼서 모발 세포는 재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하면 영양소가 들어오는 것도 적다 보니까 이 모발 입장에서는 자기가 재생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비타민들을 좀 챙겨 드시고, 저희 병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량 수액 제제를 계속 서포트를 하면서 비만 치료를 하니까 탈모가 좀 덜하죠. 그래서 탈모가 생겼다는 건 그 탈모 자체를 치료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아, 내 머리카락이 생존하기 좀 불리한 환경이구나, 그래서 내가 좀 더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근육통 몸살 기운도 환자들마다 참 많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계속 논문을 보고 어떤 기전으로 만성 염증으로 인해 생기는 증상들을 일으키나라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다른 더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 더 좋은 정보로 또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거로는 마운자루나 위고비가 장의 수용체로 가거든요. 뭐 간에도 있고 췌장에도 수용체가 있고 수용체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들어가면 막 이렇게 짝꿍을 찾아서 가거든요. 근데 짝꿍들이 우리 몸에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마운자루의 짝꿍은 주로 체지방이나 장에 많이 분포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장에 가서 수용체가 붙으면 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느려집니다. 장은 염증 장기예요. 거의 염증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말을 다 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대장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쭉 짜면 염증 세포가 두두두두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좀 비유가 뭐 하지만 그 정도로 장은 면역과 염증에 굉장히 예민하게 퍼져 있는 장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운자루
마운자루를 맞으면 위장 운동이 떨어지면서 장내 환경이 확 안 좋아지니까 거기에 나쁜 균들이 생기면서 우리 면역세포들이 미제염증을 뿜어내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이제 위기잖아요. 왜 갑자기 적군이 이렇게 많이 오래 남아있지? 하면서 아군들이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니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미제염증이 만성 통증을 일으키고 근육통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특별히 주치의와 얘기했을 때 다른 진단이 아니라 한다면 초반에 조금 타이레놀이나 에드빌을 먹어서 염증 치료하시는 것들을 드시면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 이러면은 이거는 다른 원인을 찾아야겠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마운자루 쓰는 동안에는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마운자루를 쓰는 목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자는 체지방률 25% 이하, 여자는 28% 이하 정도만 돼도 갈색지방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어쨌든 체지방률을 낮추는 게 요요를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물론 요요는 노화니까 오죠. 그래도 같은 양을 먹어도 이만큼 살이 있을 때보다 이만큼 체지방이 있을 때가 요요는 좀 덜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 때까지는 되도록이면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면 마운자루가 체지방으로만 일을 하겠죠? 근데 자꾸만 정제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얘가 정제된 탄수화물을 또 다시 일을 했다가 또 얘가 안 들어오면 또 쌓인 체지방을 분해했다가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이나 뭐 호밀빵이나 이런 샐러드 이런 걸로 치료하는 기간 동안만 쓴다면 마운자루가 딴 일 할 거 없으니까 내 체지방만 계속 낮추겠죠? 그러면은 치료 기간이 좀 줍니다. 식욕조절제는 아닙니다. 마운자루가 기전이 뇌에 있는 뇌하수체에도 가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체지방으로 가는 것보다는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처음에 맞고 한 1, 이틀 이 정도에는 식욕조절이 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뇌하수체로 가서 수용체가 작용하는 건 생각보다 금방 좀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지방으로 가서 해당 가정에 영향을 주고 체지방을 분해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식욕조절이 안 된다고 해서 마운자루는 나한테 효과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식욕 조절은 절대로 마운자루의 효과를 판단하는 그런 증상이 아니에요. 체지방이 감량되냐 안 되냐가 마운자루의 효과를 판단한 겁니다. 다만 내가 마운자루를 맞고 있는데 식욕 컨트롤이 안 돼서 정지된 탄수화물을 못 줄이고 있다. 그래서 자꾸만 네팅이 된다. 식욕 조절제를 조금 더 쓴다거나 또는 마운자루의 용량을 더 올리는 게 맞아요. 식욕 조절제 중에서도 향정신성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신경전달 물질 불균형으로 인해서 식욕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계열 마운자루를 쓰면서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전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쓰는 게 맞아요. 맞아요. 효과가 좋네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체지방이 높아도 2.5로도 충분히 체지방 분해가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20, 30대 남자인데 고도 비만이에요. 생각보다 근육량도 높고 체지방량도 높다 보니까 2.5로 한 3, 4달만 써도 체지방률이 훅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또 그렇게 BMI가 높지 않고 체지방은 좀 높아요. 그래서 마운자루를 썼는데 높은 용량을 올라가도 생각보다 체지방이 안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지방이 높으면 높은 용량을 맞고 체지방이 낮으면 낮은 용량을 맞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체지방이 분해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조성되는 나이인지 또는 어떤 식단을 가지고 있는지 체지방률이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 약제를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백색 지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제 갈색 지방인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식단과 운동을 하면서 더 이상 백색 지방이 늘어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25, 28은 정말 딱 경계니까 방심하면 오를 수 있거든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식단하고 운동은 그냥 평생 하는 거예요. 이거는 숙명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다가 지금부터 다이어트 해서 다이어트가 내 인생의 이벤트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이어트는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음식은 절제하고 운동은 매일 하고 그러다가 여행 가면 즐거운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모임이 있으면 오늘 즐거운 거 그냥 먹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보통의 환자분들 보면 즐겁게 1년 살다가 한 달 딱 다이어트해서 5kg 빼야지 이거거든요. 그 반대예요. 슬프죠? 뼈 때리죠? 마운자루 맞고 있는데 체지방의 변동이 없으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체지방률이 너무 낮아서 마운자루의 기전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마운자루는 백색 지방, 즉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환경일 때 얘는 일을 해서 효과를 보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내가 체지방률이 18%, 20% 이런데 마운자루를 쓰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근육을 올리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체지방률이 높은데 잘 안 빠지는 경우에는 식단을 우선 먼저 체크해봐야 돼요. 내가 충분히
충분히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이 마운저를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지방이 안 내려간다 이러면은 이거는 용량을 빨리 올려봐야 돼요. 용량을 올리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후정책이다 이러면은 호르몬이나 다른 의학적인 원인을 찾아야겠죠. 식욕 조절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마운자루를 맞다가 위고비로 넘어가는 거는 정말 잘못된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두 개 다 식욕 조절제가 아니에요. 다만 위고비가 좀 더 뇌로 가는 수용체가 많기 때문에 식욕 조절이 되게 느껴져요.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식욕을 조절하는 게 아니죠. 음식을 먹어도 체지방이 되지 않도록 하고 예전에 많이 먹어서 잔뜩 쌓인 체지방을 빼는 게 우리 다이어트의 목표잖아요. 먹은 게 지방으로 안 쌓이게 하는 거는 마운자루가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운자루 받고 식욕 조절이 안 되면 정제된 탄수화물 제외한 나머지 질이 좋은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돼요. 사실 2.5 두 개 맞으면 5mm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 2번 질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빨리 5.0으로 용량을 올리고 싶은데 뭐 첫 번째 단계밖에 안 맞아서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다 하면은 5일 간격이나 이렇게 좀 시기를 당겨서 하나씩 맞으시면서 올리시고요. 모든 약제 가이드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의로 자꾸 그렇게 변경하실 특별한 이유가 없죠. 체지방률이 정상이 되면 마운자루를 끊어도 될지 아니면 뭐 단계적으로 낮춰야 될 그냥 계속 유지하고 가야 될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나이에 따라 선택해요. 예를 들어 이 환자가 40대가 넘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 몸에 대사도 떨어지고 엔진도 작아지고 하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이젠 지방으로 늘어날 확률이 계속 올라가는 시기거든요. 비용의 문제만 안 된다면 사실은 정상 체지방이 됐더라도 10일 간격, 2주 간격으로라도 한 2.5 정도를 좀 유지하는 게 안티에이징일 것 같아요. 왜냐면 요요는 에이징이니까. 하지만 20, 30대처럼 젊은 친구들은 되도록이면은 25%, 28% 이하로 체지방이 많이 빠졌으면 그만 맞고 운동하고 식단 조절 잘 하고 근육량만 좀 많이 올려도 다시 요요가 잘 안 오거든요. 그런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계별로 끊어 나가는 그런 가이드는 없어요. 저는 뭐 보통 5.0을 쭉 쓰고 체지방이 25까지 딱 빠졌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끊어요. 근데 인간은 인간이에요. 또 약간 늡니다. 아무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이제 이번 주는 무조건 식단 조절을 하세요 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또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났는데 스물스물 체지방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간다. 음식을 먹는 양은 비슷한데 자꾸 늘어난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나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다시 한 달만 쓰자. 2.5짜리로 한 달만 써서 저까지 가기 전에 빨리 여기 밑으로 내리는 거죠. 모든 전문 의약품에 대해서 제 환자들이 물어보는 게 이제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저는 이제 부작용을 알고 효과를 알고 어떤 약력학이 나올지를 예측하니까 처방을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되게 두려운 건 사실이고 또 주변에서 그 약 먹으면 어떻다더라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문 의약품은 부작용보다 효과가 이 환자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약을 짧게든 길게든 써서라도 이 환자의 건강에 조금 더 도움되게 하는 게 전문 의약품이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은 진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 진료의 경험 그리고 제가 가진 지식을 통해서 구독자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거지 호전이 없거나 악화되면 무조건 병원 가셔야 되는 거예요.